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주간 정치 매치로 마지막 시간에 문을 열 텐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말씀드리죠.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두 분이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도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두 분 다 이제 두 분들이 같이 잘리는 건데. 네. 일단은 마지막 순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뭐죠? 일본과 미국의 순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그동안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전 인사를 미리 가슴이 막 뭉클해져. 그리고 신율 교수님하고 유승찬 대표께도 제가 방송 중에 상당히 무진 얘기도 많이 하고 말을 함부로 했는데 왜 또 그러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슴에 남아 있으면 오늘부터 다 무슨 말씀을 없애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께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많이 이렇게 서포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 PD가 좋아하네. 그 말씀하시니까. 네, 근데 우리 박재 PD가 다른 데로 갔죠 지금. 아침. 네. 자, 저는 이제 이번에 미국 한미 정상회담은요. 지금 이제 공동 성명이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를 합의문이 없고 기자회견 없고 네, 그렇죠. 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기보다는 이제 한미가 신뢰 관계를 갖고 앞으로 이제 수많은 뉴노멀이 끝없는 협상이라면서요. 글쎄, 그거 다 좋은데 네. 이 뉴노멀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얘기가 계속 평행선이잖아요. 네. 백악관 대변인은 농촌 쌀 개방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얘기 없었다고 이러니까 그게 뉴노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끝없는 협상이 바로 뉴노멀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어제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두 정상이 신뢰를 좀 구축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 내지는 이제 이렇게 남북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이제 미국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디테일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유승찬 대표님. 거대 국가의 가장 독특한 대통령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이었잖아요. 일단 사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에. 옛날에 이제 외교 무대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제 요즘엔 전략적 아첨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외교 용어로 지금 이 얘기가 되고 있고. 예. 폴리티코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멕시코 대통령도 그런 전략으로 초기에 관세 협상을 잘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을 무지막지하게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자마자 이 전화로도 막 연구해가지고. 나이가 지금 40대 아니신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기발하다고 생각한 게 북한의 트럼프 타워. 그다음에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이런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백악관 인테리어 바꾼 거 이런 거 사전에 이제 어쨌든 얘기해가지고 어쨌든 트럼프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미국이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 같은 게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불식하고 한미의 어떤 신뢰 관계를 만드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는데 정상 간에. 근데 이제 그것이 아까 엄 소장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뭐냐 그래서 이 농산물 개방은 끝난 거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그리고 이 주한미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지 소유권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짜 갑작스럽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전 세계에 그런 데 아무 데도 없는데 그 얘기를 꺼낸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영토 문제 있잖아요. 그린란드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캐나다가 계속 캐나다 자기네 주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그런 제국주의적 발상들이 옛날에 영토 문제, 영토도 계속 가질 수 있는 건 다 갖고 싶어하는 그렇죠. 이런 욕망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주한미군 이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둔비 문제도 있고 국방비 증액 문제도 있고 여러 예. 가지 아직 해결된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정상회담을 끝냈다. 첫 번째 만남을 잘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 이 비일이 날라올지 혹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을 액면 그대로 뭐 이렇게 진짜 잘된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순발력과 유연성과 개인기 이건 굉장히 맞아요. 돋보였다고 그거는 생각합니다. 평가할 수 네, 있죠. 네. 근데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근데 없어요. 그거는 좀 지금 네? 평가하기 좀 이른 것 지금 같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그냥 서로 딴 얘기만 하는 성과가 있는 건데 참고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라고 약칭으로 부르죠. 지난 8월 27일, 2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어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뭐냐면 이 외교라는 겁니다. 이 외교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미 하간 트럼프랑 무사히 이 정상회담을 끝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잊어먹을 뻔했어. 저는 그리고 일본을 먼저 간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를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데 이 한일 관계가 어그러지면 한미일 동맹 체제가 이게 그 화학적 결합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리 이제 이시바 총리랑 우호적인 대화를 하고 간 것도 미국 쪽 입장에서는 잘했다 니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트럼프 같습니다. 대통령한테 그랬잖아요. 네. 귀하께서 걱정하신 거를 제가 어느 정도 다 정리하고 왔다라고 생각한다. 그 약간 좀 서글프긴 한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근데 전 이런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어디 컬럼도 그걸 썼는데 이 만일 보수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쫙 하고 왔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게요. 저도 그 요즘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굴욕이라고 그랬겠죠. 참 매국노에다가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겠죠. 굴욕에다 별별 단어가 네.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그런 민주당의 어떤 과거 행태를 보면 참 할 말이 없는데요. 과거에 정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국민의힘한테 막 나라 팔아먹었다고 이렇게 공격을 할 텐데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뭐 한일 외교라든지 한미 외교를 보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찬 대표 말대로 전략적 칭찬을 통해서 전략적 아첨. 아무튼 아니 영어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전략적 칭찬을 통해서 트럼프를 하하하 웃게 했다. 그게 성과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갤럽에서 그 뭐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이시바 총리 호감도가 27%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2013년 이후에 최고래요. 근데 이게 참 놀랍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 네. 심의위원회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네. 이시바 총리에 관한 거니까 그리고 일본 중앙선거 물어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트럼프 호감도는 24%, 이시바 총리보다 좀 낮네요.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우리나라 지금 높은 편이거든요. 바이든이 49%, 오바마는 71%까지 나왔는데 트럼프는 여전히 이제 20%대를 기록하고 있고 예. 어쨌든 뭐 시진핑 10%, 푸틴 4% 뭐 이렇습니다. 푸틴이 시진핑보다 더 낫네요. 네, 4%. 4%는 탄핵이죠. 사실은. 시진핑이 10%죠. 10%. 푸틴은 정서적으로는 탄핵 시진핑- 상태입니다. 지금. 시진핑은 5%. 10%. 시진핑 10%, 트럼프 24%, 이시바 27%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상이 최고의 호감도를 기록한 정말 이게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요. 일본에 대한 호감을 갖는다는 여론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일본 해서는 좋아해요. 일본에 대한 저항감이 네, 없고 오히려 없어요. 일본을 되게 친절하고 맛있는 것이 많은 그러니까 이런 이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분석할 때는 우리나라 그만큼 힘이 생겼잖아요. 옛날처럼. 맞습니다. 일본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식민지했고 강점했었고 막 이런 데다가 우리가 못 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와 열등감과 이런 게 막 이랬는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so what? 그래서 뭐가 어쩐데?
그 우리도 그만큼 일본보다 지금 수치적으로는 더 잘 살잖아요. 1인당 GDP. 그러니까 그런 게 싹 없어지니까 일본 그 자체를 보는데 솔직히 여기 계신 우리 늑수구레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이제 좀 생각이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이랑 한 입을 덮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일본을 깔본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서로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도 이제 우리가 약간 이번에 사실 그 트럼프 관세 협상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없었던 걸 만들어서 이렇게 협상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걸 원래 사람들이 다 FTA가 있었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도 약간 동병상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미국과 게 있죠. 협상을 앞둔 상태에서는 동병상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먼저 불려간 사람이 내가 그렇죠. 갔는데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노하우를 당신도 이렇게 해, 전해주고 이렇게 뭐 하고. 이런 상태였으니까요. 예. 근데 일본이 이 젊은 세대들은 일본을 저는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사실 우리 세대들은 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많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는 좀 전 두고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90% 자기네가 돌린다며요. 예? 세상에 이런 법 요새 뭐 우리나라 기업 무슨 뭐 자선 사업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영리한 게 이게 그 바로 직전에 그 소셜에 무슨 뭐 험악한 얘기를 했잖아요. 숙청 뭐 이런 숙청혁명 근데 두 가지 이게 단어를 얘기를 했죠. 이걸 하니까 더 이제 우리는 이게 쫄은 뭐지?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뭐지? 뭐. 그래서 그게 오해가 풀렸다고 얘기하니까 사실 그 얘기 한 트럼프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이러면 이제 미국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오해가 풀렸다는 것에 고마워하게 되는 이거는 사실은 이번 관세 협상하고 비슷한 겁니다. 없는 걸 만들었는데 좀 깎아주니까 고마워하는. 그러니까 뭐 원래 낼 필요가 없는데. 네, 원래 그렇. 갑자기 뭐 50%막 이러니까 15%를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했다. 근데 이게 트럼프 거래 기술이 어쨌든 대단해요. 통하는 거죠. 통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돌아오자마자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즉석으로 즉시 회동을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근데 뭐 장동혁 대표는 공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 뭐 이러는데 아니 정무수석에 가서 얘기하면 그 공식 아니에요? 공식 오부 공식이죠. 공식 오브 공식이죠 진짜. 네, 근데 이제 대변인 공지를 통해서 어제 그런 게 보도가 됐는데요. 저는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을 갔다 오면 순방 외교를 하고 오면 이거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순방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기획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매뉴얼이죠. 그러니까 여야 대표들 다 그 용산 옛날에는 그렇죠. 청와대로 보고 비슷하게 하죠. 왜. 청와대로 불러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청와대로 다 불러서 이제 그 뭐 내가 대장이다. 자랑, 네, 자화자찬도 좀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언론에 크게 보도하는 그런 이벤트 계기로 삼는 건데요. 이번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 뚜렷한 성과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홍보용으로 한번 그 모이자 이런 거고 또 이제 모이게 되면 뭐 통합 이미지도 부각이 되고 또 대통령 놀이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건으로 보면 그렇게 그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일하고 모레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소됐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 이 정치 현대 정치 사상 최초의 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내일하고 모레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늘 또 여러 언론에서 뭐 크게 보도를 했는데 9월 3일 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병식이 있어요. 전승절 기념식 일환으로 열병식이 있는데 북중러 정상이 뭐 사상 최초로 거의 사상 최초죠. 같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3일이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정도는 이게 또 그 최대 이슈가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순방 외교 홍보를 하려면 사실은 오늘쯤이 딱 적당한 타이밍이었는데 전 타이밍을 조금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니 그 좀 장동혁 대표도 그게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더 이상 공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뭐 직접 와서 그것도 얘기를 한 건데 뭐 전화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만들면 야당 그냥 대표가 만나야죠. 만나는 게 맞다고 예.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번 정상회담 뭐 리얼리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성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쇼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나와요. 인식, 퍼셉션, 이게 네. 국민들은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이란 관계를 어쨌든 정상화했다 뭐 이런 네. 표현으로 보면은 성공한 원래 정상회담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실무적 실익을 얻거나 뭐 이 손익계산서를 딱 들고 들어오는 회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신뢰를 그 돈독히 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하고 공유하고 하는 자리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자리죠. 원래는 사실은 일상적인 정치 행위인데 우리 정치가 너무 이제 적대적 관계로 오래 이제 지속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아주 스페셜한 이벤트처럼 뭐 이렇게 취급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너무 강성 기조로 일관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약간 그거보다는 훨씬 통합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대통령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더 이렇게 강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냐. 가령 최우선적으로 이 야당 대표의 만남을 추진해라고 지시를 돌아오자마자 한 것은 어떤 이 민주당 대표의 너무 강경한 그 대야 기조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하고 나서 계속 통합 뭐 이런 얘기 했어요. 통합 정치 뭐 여야 협치 이런 얘기 계속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으려면 저는 국정 기조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요구가 이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기조는 여전히 그 일방통행식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그 방향 잡은 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그 쟁점 법안이 모두 다 통과됐잖아요. 지금 그 저기 하나만 남은 거죠. 덧센 상법 개정안. 이거 딱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통과된 건데 이게 이제 그 말로는 그 레토릭으로는 통합과 협치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안 보이고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국정기조 입법.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정청래 대표가 그 어떤 그 당 내외에서 이견이 발생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통합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지 조금 의문입니다. 근데 저는 뭐 진정성 있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저는 뭐 진정성 있으면 그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뭘로 입증하냐 지금 이거죠. 국민의힘 상태를 보세요. 아직도 내란 옹호하고 이런 정당 아니 근데 내란 도대체 옹호하는 법안 정당 심사할 대표를 뭐하러 능력은 만나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은 안 아니 만나면 법안을 되지. 진지하게 검토해서 심사할 시스템이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 지금 두 분의 모습. 저는 필리버스터 하면서 저는 이재명 대체했잖아요. 대통령이 그 진정성이라는 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행위하잖아요. 야당 대표 만나겠다. 언제든 만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 자체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좋아 그러면 단독 회담을 약속하면 만나겠다. 아 근데 어떤 방식에 포함 안 단독 되나요 회담을 이게? 약속하면 만나겠다는 게 찌질한 거고요. 자, 예. 뭐가 근데 찌질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만요. 야당일 때도 근데 계속 내가 그랬어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오늘 지금 화제가 되는 게 이른바 사이코패스 논란입니다. 아시죠 두 분? 예? 그건 최악이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저는 누가 했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민수 의원이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청래 비서실장이잖아요. 당대표의 비서실장이다. 그러니까 설사 당대표나 다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야당 대표를 공격을 하더라도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될 정무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에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이번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트럼프 비서실장하고 한 라인 이렇게 개설해갖고 회담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 정리했잖아요. 이례적이죠. 비서실장에 가서.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걸 무마하고 문제가 없게 만들어서 이게 양당 대표가 잘 갈 수 있게 잘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역할을 완전 팽개치고 야당 대표를 직접 공격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아까 그게 가만히 있는데 공격한 거는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 가만히 있는 데 공격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진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한민수 의원이 얘기한 거를 대통령하고 직결시키는 건 전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엄 소장님 왜 직결이 그렇게 아니고- 자꾸 이게 비약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당에서 일어난 일을 왜 대통령한테 연결을 아니 시켜가지고 저는 비약이 아니고요. 진정성 얘기를 하세요. 아 이게 이제 네. 그게 그 여야 한 자리에 모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권 전반에 관한 그런 진정성이 아니 있어야 된다 한민수 이런 얘기죠. 의원의 얘기를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아무튼 비약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좀 더 억지 같은데 가장 참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어쨌든 지금 두 분의 핵심은 뭐냐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 따라주고 뒷받침을 해주느냐, 아니냐, 아니면 역할 분담이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저는 지금 근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한민수 의원의 사이코패스 배려는 매우 부적절하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도 그러니까 본인이 야당일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너 범죄자라서 안 만난다 이런 얘기 이런 뉘앙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걸로 이분은 어쨌든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표가 된 분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게 지금 뭐 악수 안 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 분위기가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한민수 그 비서실장의 그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빵 터졌다, 빵 네. 터졌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렇죠. 한민수 네. 의원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물론 정청래 의원이 장동혁 대표 선출되자마자 그런 몇 개 항의 질문을 한 것도 사실은 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게 타당의 대표한테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마치 무슨 시험 보듯이 너 이 자격고사를 통과해야 내가 널 인정해 주겠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식의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정리될 거냐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서 당에 대해서 오늘 임은정 검사인가? 동부지검장. 와 정말 가장 센 표현으로 정성호 법무장관을 공격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지금 막가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 그거 몰랐네. 예,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하자 그랬어요. 이 문제를. 예. 본인이 사회를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예전에 노무현 네. 대통령 시절에도 근데 그런 적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은 속도 조절에 대한 강한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대통령과 전혀 얘기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얘기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그 여론을 떠보는 느낌도 있고 여론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일단 당 대표 선거할 때 꺼내놓은 말들이 있어요.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거 9월에 입법하겠다. 근데 이거 너무 빠르다. 해결할 일들이 더 많다. 이게 이제 정부 입장인 거고 이게 이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숙제,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의 이견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속도만을 갖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정성훈 법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현재 검찰청을 검찰청과 공소청으로 나누자. 즉 검찰을 유지하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영린이죠.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할 때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게 고시 18기로 같이 동기예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래서 맞아요. 아주 뭐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되게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을 안 해도 공감대를 이렇게 뭐 형성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이게 정권 잡고 보니까 검찰이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정성호 그래서 이게 장관은 원래 그런 약간 합리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일관되게 검찰청을 없애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검찰청을 존치시키자고 한 거라서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당에서 이제 조금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